오늘은 가야 할 길이 멀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조금 남아있던 사회복지 인사관리의 주체이자 객체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사회복지사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혹시 생활하는 전반에서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신 경험들이 있으신지? 뭐 지금 저를 만나니까 사회복지사를 만나는데 그런 거 말고 직접 나의 생활에 필요로 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앞으로는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면동이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가면 사회복지사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행정직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부분으로 바뀔 것 같으니까 만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혜택도 많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시간에 이 부분이 아마 중간고사에 제가 출제를 방금 했는데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면 사회복지사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역량도 키워야 될 거고 역량과 더불어서 그거에 대한 준비, 끊임없는 자기 훈련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회복지사라 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 등을 교육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이후로 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특히 가장 큰 변화는 1급을 시험을 친다는 거죠. 저 또한 이제 시험을 치고 1급이 되었던 부분이고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급 시험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대우가 달라진다든지 1급이 됐다고 해서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1급이나 2급이나 월급도 똑같고 근데 선호하기는 1급을 선호하긴 하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더 그 역량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면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 중요한 거죠. 특히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그러니까 공채 이런 거는 할 수 없죠. 규모가 작다 보니까 빠진 인력이 그만두게 되거나 이런 했을 때 추가 인력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인력을 뽑는 이거 말고는 직원 뽑는 게 그렇게 많지 않는 복지관도 크게 정기 공채 형태로 하는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수시 모집이 일성화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사회복지 인력들이 전문직으로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국가시험 1급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고 있죠. 그리고 시행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직과 관련된 본격적인 연구 이런 거는 1915년 이렇게 전미자선과 교정회의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는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각 영역의 분업화와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다문화복지 여러 가지 형태로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 해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마찬가지 의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하시는 분하고 산부인과 하시는 다 영역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전문 분야로 세분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협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내부적으로 화두 중에 하나가 전문 사회복지사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 지금 현재 있는 게 학교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있죠. 그 부분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뭐 아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자. 또 더 나아가서 2급도 시험 치자 이렇게 여러분은 아닙니다 대상이.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고요. 보통 그렇게 법이 바뀐다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부터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바뀐 게 있죠. 과목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예전과 다르게 두 과목 정도가 늘어서 2학년 2학기 때 수업을 하게 되는 과목들이 김혜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더 신설하기로 준비되고 있고 그중 한 과목을 제가 맡아서 맡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2학년 되면 같이 공부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 이걸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저도 마찬가지로 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희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그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 한 3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사회복지사를 필요할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고 3년 뒤 하다 보니까 이 길도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 메리트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사회복지사를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저는 속성으로 땄어요. 왜냐면 제가 이전에 배웠던 과목 학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학과더라고요, 과목이. 그래서 70%는 제가 과목을 거의 이수를 했었고 나머지 한 30%는 온라인을 통해서 사이버로 들어서 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급하게 땄습니다.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급하게 따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잖아요. 정식 루트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공부를 하면서 하게 됐고 그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좀 답답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소년들하고 만나는데 청소년을 잘 모르겠는 그래서 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해서 지도사를 땄고 그랬는데도 왠지 갈증이 있어요. 저는 좀 더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하고 청소년들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싶어서 최근에 이제 작년 2학기 때 대학원이라는 걸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한테 수업도 해야 되지만 또 학생으로서 수업도 받아야 되고 또 현장에서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요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잡힌 것 같고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부분이 그러니까 노인도 옛날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었으면 노인 현장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요양보호사라는 또 다른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 되기 위해서 조금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른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붐이었죠. 교수님이 따라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는 따놓기는 따놨습니다. 근데 아마 저는 앞으로도 그 자격증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격증이 많다고 해서 저도 자격증이 한 수십 가지는 되거든요. 심지어 줄넘기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근데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자격증은 두 개 쓰죠. 운전면허증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거밖에 쓰고 있지 않죠.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보면 크게 이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 상태, 성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 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종교적인 부분하고 성취향하고 이런 부분의 갈등들이 그 속에서 가지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이런 모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다 커버할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흔들리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폭력 대상자들을 받게 되면 왠지 이렇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 현상을 보는 게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르게, 그때는 제가 조금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다른 전문가들한테 그 케이스를 이관하는 이런 작업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나의 옆에 있는 동료 전문가들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정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도 뭐 앞으로 해야 된다면 할 건데, 제가 초창기 장애인 복지 쪽에서 일을 할 때, 국회에도 자주 올라갔고요. 그리고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 점거도 장애인들하고 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옹호자, 대변자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기획예산처 앞에서도 1인 시위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같이 하면서 좀 더 나은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이 이것을 자기들의 욕구를 뭐 정부에 제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있는 소속돼 있는 단체 중에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 정책연대라는 조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마 16일 날 이 교육이 나가고 난 이후부터 아마 할 건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얀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국내 문제만 고민했다면 요새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 문제까지도 같이 아동 청소년이랑 공감대를 만들어서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 내외로부터 허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이익과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한다면 내 이익을 일단 뒤에 생각하니까 사회복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객관적으로 전문가라면 좀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가치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하다는 거.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 옹호를 위한 위해 노력. 근데 보통 사회복지사협회에 첫 해에는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입을 해야 자격증을 주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매년 회비를 내면서 그 조직의 역량들을 키워내는 소속감이 있잖아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제 의사협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을 담보로 이렇게 해서 조금 원래는 이익단체가 맞죠. 근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립성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공익성을 요구한다. 사회복지사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그러니까 도덕성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증받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돼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하는 소비자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그분들이 동의를 받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해주면 딸을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얻는 정보는 비밀 보장의 원칙에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 유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클라이언트만 보호받아야 되는 경우고 사회복지사도 받아야 돼요. 사회복지사도 많이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들 언론에서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사가 하면서 그렇게 뭐 우아한 직종은 아닌 거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에 실시하는 재방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의무교육이 안 하면 뭐 가태료도 붙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내 일을 팽개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클라이언트를 팽개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서 수업도 여러분한테 수업도 하지만 이거는 다 과외 시간에 그리고 학교에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이것도 업무 시간을 조정해서 제 시간을 조절해서 갔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홀하면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하는데 소홀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본질적 요소는 크게 5가지가 있죠. 업무의 공공성, 업무의 전문성, 신뢰관계,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 그리고 전문가의 집단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업무의 공공성을 보면 업무의 공공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영리성을 배제하고 공공공리의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를 그런데 조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노인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영리성이 조금씩 가미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영리를 한다가 아니라 그 조직들이 영리성을 가진 조직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도 그런 영리 조직화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에 들어감으로써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교육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연계성을 위한 워크샵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온라인으로서 있었는데 들으면서 많은 고민을 할 거리가 저한테 생겼어요. 어, 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근데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생태계는 영리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 잼뱅이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회적 경제를 하면 영리 조직과도 경쟁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뭐 사업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법제처에 가시면 그리고 2학기 때 뭐 법제로 있는 거 수업을 하실 겁니다. 그 속에서 2학년 때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법제로는 이전까지는 제가 법제로 수업을 했는데 아마 그 새로운 과목을 하게 되면 법제로는 다른 분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는 일정 기간의 교육과 현장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몇 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현장 실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1급이 되기 위해서는 뭐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뭐 학교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신뢰관계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를 신뢰해야 하고 반대로 사회복지사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할 확률, 손해의 위험, 그리고 다른 합리적 대안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믿으시나요? 믿죠. 안 믿으면 그 병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조금은 다르죠. 의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고민할 필요 있는데 의사하고 병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의사가. 그죠? 근데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나요?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도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 신뢰관계가 상호 신뢰관계인 거죠. 일방적으로 그 사회복지사를 믿으라? 아닙니다. 서로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도 믿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전문가는 자기 전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뢰받는 거죠. 내가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이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둘째, 전문가는 재량적 판단과 성실에 대해서도 신뢰를 부여받는다. 클라이언트는 전문가가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 줄 것이라고 신뢰. 그러니까 서로의 믿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것다라고 하고. 그러면 밑에 이제 책에 있는 신뢰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데요. 신뢰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신뢰를 받는 사람은 관계의 성격 때문에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전문가의 재량적 판단.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그러니까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죠.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는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관장하는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1조에 명시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업무 수행과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도 않는다. 못하게 막아놨고 있죠. 즉 사회복지사의 업무 실행에 있어서 개인의 재량권을 존중되며 어떠한 경제적 동기나 정치적 압력에 의해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이것을 가슴속에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나쁜 짓 하는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전문가로서 자기 역량들을 키우는 것은 일부분이 다 개인적 역량이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집단성,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일하고 지켜야 할 전문 영역의 범주로 확실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사를 전문가 아니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의사 이렇게 하면 조직 있죠? 회비 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이 불참하면 자격을 박탈한다는 이게 강력한 이런 조직적인 규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회비도 안 내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회비 내는 회원이 많지 않습니다. 조직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회비를 내는 3년간 회비를 내야 투표권이 주어지거든요. 최소. 근데 회원수가 전국에 1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회원은 10만이 채 안 됩니다. 한 10만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데 뭔 집단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 이런 건데요. 사회복지사는 상담가, 행정가, 의뢰자, 중개자, 대변자, 치료자, 계획자, 행동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자원의 개발과 연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업무와 조사 업무, 기획평가, 지도감독, 공보 등의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직무가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는 별정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987년 이후 전국의 읍면동에 배치되었고요. 생활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1995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가 추가되었고 1997년 또 개정될 때 후원금 모금과 후원자 알선 업무가 추가되었고 2000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장 및 자활사업 등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이름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돼서 있다라고 보시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안 맞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들하고는 친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일을 했던 초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지금은 거의 과장급 국장도 이렇게 한 분이 올라가셨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결정권을 가지시게 되는 거죠. 과장만 해도 결정권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덕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제도 도입의 성과는 사회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제의 도입으로 생활보호 업무와 공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었다. 점점 좀 더 속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자격 이런 걸 보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다문화, 세터민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그 문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된다. 이를 위한 자격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근에 2급도 시험을 치자는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다. 까지 정도 하시면 되고 등급이나 자격 기준 이런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사의 채용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민간 분야하고 공공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을 보면 법인이나 시설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시설 거주자의 생활 지도,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담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채용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는 시험까지도 치죠. 근데 저는 시험은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시험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시험 한 번으로 인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하지만 필요는 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인가, 역량은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 절차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건 있습니다. 면접을 하게 되면 그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는 와야 되는 거죠. 전혀 모르고 제일 솔직히 기관 입장에서 채용하는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력서가 왔는데 우리한테 오지 않아야 될 이력서가 온 경우, 이력서를 보면 그 기간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면접하고 이렇게 과정들을 거치지만 저는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냐, 예의 차원이 아니라 관심 차원이죠. 그래서 이력서를 낼 때는 그에 맞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 기관 중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를 하다 보니까 시기 때마다 이력서를 그러니까 직원들을 뽑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이었는데 뽑지도 않는데 또 내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개인이 확인 절차 했다라고 안내가 됐는데도 또 내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또 내고 뭐 이런 사람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밌는 상황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그 부분이 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의 어필일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을 어떤 기관인지 그러니까 이력서를 한 번 썼다고 해서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끝까지 간다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기간에 갈 때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를 뽑아달라고 어필해야 되는 거고 복지관에 갈 때는 또 복지관대로 이게 다 다른 영역이 있는 거죠. 내 역량을 어떻게 어필하느냐. 이력서를 보고 나서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봐도 이분이 우리 기관에 와서 어느 정도 일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기간 1년 미만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면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응시하셨던 분도 손해지만 그로 인해서 기관도 손해가 되고요. 빨리 그만두면 아이들도 손해가 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을 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한번 뭐 채용에 대한 부분도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배우는 게 중에 한 문제 시험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하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간 말고 그러니까 다음 강의 녹화해서 그러니까 욕구조사 끝나는 대로 그 뒷부분에 시험의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언급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